1645년 4월 26일, 8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을 깨고 그가 마침내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환희가 아닌 거대한 파국이었죠. 참경봉 환경전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그는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조선의 미래가 영구히 소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명에서 참으로 패권이 이동하던 거대한 격변기였습니다. 그 중심에서 그는 조선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개방과 혁신의 마지막 기회를 쥐고 있었죠. 아담 샬롯 대변되는 예수의 선교사들, 그들을 통해 밀려오던 서양의 과학혁명과 근대 천문학은 세자의 눈에 비친 새로운 세계의 실체였습니다. 만약 그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왕위에 올랐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직접 목격한 서구 문물과 실용주의가 조선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을지 저는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1637년 삼전도의 굴욕 이후 26세의 청년 소연은 인질이 되어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대부들이 오랑캐라 멸시하던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했죠. 그는 보았습니다. 무서운 군사적 속도로 영토를 확장하며 새로운 제국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당대 초강대국 청나라의 압도적인 위험을 말입니다. 도르곤과 용골대 같은 실권자들의 협박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본으로서 조선에 가해지는 압박의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유일한 방파제였으니까요. 신앙관에서의 생활은 처절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는 유교적 산업공산의 굴레를 던져버리고 직접 상업과 농업 경연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신앙관 주변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대규모 농장을 일구고 국제무역을 전개했습니다. 면포와 인삼을 팔아 축적한 막대한 은은 곧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은화, 한 잎이 조선의 백성 한 사람의 목숨이었습니다. 남탑공원 노예시장에서 짐승처럼 팔려가던 이들을 그는 자신의 금전으로 하나둘 사들였습니다. 고가는 그들을 버렸지만 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농장에 그들을 품어 생계를 보장하고 훗날 고국으로 돌아갈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1644년 거대한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북경에 입성할 때 세자 또한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걸어들어갔습니다. 북경 선무문의 남당,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인물을 만납니다. 독일에서 온 선교사 아담 샬과 그가 가져온 낯선 세계의 주걱들이었죠. 창고이와 지동설, 조선의 성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진실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충격을 넘어선 혁명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신기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시험을 바탕으로 변화를 선택한 세계의 압도적인 속도 그 자체였죠. 세자는 자신의 환관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우게 하고 영세를 받게 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 이 거대한 변화를 이식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2달, 건장했던 세자는 의문의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칭수를 시전하던 어이의 손끝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시신은 온통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선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록이 기록한 이 끔찍한 묘사는 수백 년간 독살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아비인가? 아니면 시대의 무게에 짓눌린 병사인가? 최근의 연구는 우리가 알던 이 극적인 독살설의 이면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지독한 악취, 그것이 세자의 혈관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리 이영익을 처벌하지 않은 왕의 침묵, 그것은 독살의 은폐가 아니라 당시 조선 최고의 의료 지침을 따랐다는 조정의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실권자 도르곤에게 세자는 체스판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죠. 왕에게 유고가 생기면 아들이 대신한다는 것을 퍼런 협박. 인조에게 세자는 이제 듬직한 후계자가 아닌 자신의 목을 노리는 가장 위험한 정적이었습니다. 경빈의 눈부신 겸용수와는 화려한 미화가 아닌 처절한 생존기였습니다. 나라가 버린 백성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진흙탕을 뒹굴어야 했죠. 하지만 투명하게 보고되지 않은 막대한 비자금과 사적인 인력들, 이것은 훗날 인조가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리는 치명적인 정치적 빌미가 되고 맙니다. 왕이 벼루를 던져 세자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자극적인 소문. 하지만 정사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분노한 사대부들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허상이었습니다. 오랑캐에게 영혼을 팔고 서양 귀신을 섬긴다는 경멸. 그들의 눈에 세자가 들여온 첨단 과학기기들은 그저 당장 박살내야 할 잡동사니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 모든 의문과 위협을 딛고 왕좌에 올랐다면 조선은 완전히 다른 우주의 시간을 걷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시열력이었습니다.
시간의 해석권을 장악하여 낙후된 농업 시스템을 근본부터 뒤엎으려는 거대한 도박이었죠. 지구가 원이 아닌 타원으로 돈다는 정교한 수학적 진실. 그것은 성리학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내는 혁명적인 칼날이었습니다. 성리학적 순수성을 목숨보다 아끼던 살림 세력에게 세자의 개혁은 제한이었습니다. 송시아를 필두로 한 보수파의 거대한 저항이 궁궐 문 앞을 가득 메웠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금수의 종교. 그들의 눈에 비친 서학은 조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체제 전복적인 악마의 사상에 불과했습니다. 앞마다 도서 구석구석에서 반역의 소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랑캐에게 영혼을 팔고 서양 귀신을 섬기는 미친 임금을 끌어내리겠다는 서술 퍼런 맹세였죠. 세자는 희망에서 터득한 냉혹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무역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눈을 쏟아부어 서양식 화포와 조총으로 무장한 정예 친위 부대를 창설한 것입니다. 명분과 이념으로 무장한 사대부들의 저항은 압도적인 화력과 자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성리학의 나라가 아닌 절대 군주의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의주와 동매의 빗장이 열렸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머나먼 마카오를 거쳐온 서양 상선들이 조선의 항구에 글로벌 기축 토마의 눈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물물 교환에 멈춰있던 정치된 경제가 화폐 경제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양반의 족보보다 주머니의 은어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자본주의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벌이라는 허황된 꿈 대신 세자는 북학을 국시로 삼았습니다. 정약용과 박지원이 태어나기도 전 조선 전역에는 이미 실용적인 학문의 꽃이 만개하고 있었죠. 서구 열강보다 100년 앞선 자생적 근대화.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었다면 조선은 세계사의 뒤안길이 아닌 중심에서 역사를 지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은 1645년의 그 차가운 밤에 멈춰버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한 면의 군주가 아니라 찬란했던 조선의 백년이었습니다. 명분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이미 사라진 왕조를 향해 절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백성의 굶주림은 성리학적 결벽을 위해 감수해야 할 사소한 대가였을 뿐이죠. 세자가 손에 흙을 묻히며 장사를 할 때 조정은 그를 천박하다 멸시했습니다. 그 더러운 이문으로 사들인 목숨이 몇 천인데 명분은 단 한 명의 백성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3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같은 함정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낡은 규제와 진영 논리에 갇혀 눈앞의 혁신을 마녀 사냥하는 그 서늘한 광기 말입니다. 인조의 눈에 비친 아들은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이 남긴 거대한 트라우마가 낳은 자신의 낡은 권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정적이었을 뿐입니다. 리더의 불안한 조직을 침묵하게 만들고 가장 빛나는 미래를 스스로 말살합니다. 제주도로 유배된 어린 손자들의 울음소리가 300년의 세월을 넘어 이곳까지 들리는 듯하군요. 1644년의 북경, 그가 만졌던 천고인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의 암흑을 뚫고 팽창하던 변화를 선택한 세계의 압도적인 물리적 속도였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속도를 두려워하며 기득권의 콘크리트 장벽 뒤로 숨을 것입니까? 아니면 폭풍의 한가운데로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경전의 차가운 바닥에서 소리 없이 쓰러져간 그의 꿈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0년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손으로 역사를 다시 쓸 것인지 말이죠. 차가운 실록 속에 묻혔던 그의 뜨거웠던 혁명의 꿈. 그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본 지금 역사는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공포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실용의 가치를 쟁취할 것인가. 선택은 이제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심연 속에서 건져올린 오늘 이 기록들이 당신에겐 어떤 무게로 남았나요? 다음 진실을 함께 파헤칠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으로 이 여정을 이어가 주십시오. 당신이 발견한 새로운 단서는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